네, 이 시간에는 우리 케냐에 계시는 임종표 선교사님 또 연결했습니다. 예,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 80년 초에 케냐에 가셔서 지금까지 또 케냐에서 아주 활발하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연결은 사실은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값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태가 조금 안 좋아도 양해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연초가 돼서 선교계 중요한 화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시작이 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실은 작년 한 해에 우리 선교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우리 전체 선교계 리더들 그 모임 때도 해주셨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는요. 저희들이 한국 선교 통계가 2015년 그 통계를 보고서 몇 가지 또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예. 네. 예, 먼저 선교사님 우선 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좀 이번에 그 일들 통계를 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선교사님께 좀 한번 분석을 부탁하느라고 또 좀 연결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몇 가지 그 관점에서 선교사 파송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게 그 선교의 위기를 한 50년 주기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근대 선교의 피크를 이루는 그런 그 정점을 찍었다면 그때부터 50년 후에 서구 선교의 그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대거 이제 그 소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사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진영과 선교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진영의 그 다툼이 결국은 선교를 반쪽의 그 형태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이어서 이제 그 베큐um 진공 상태,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는 그 와중을 저는 이제 선교의 진공 상태로 보거든요. 선교의 진공 상태 그 기간에 이게 비서구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를 친다면 한국이 되겠죠. 물론 뭐 인도나 브라질이나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프리카는 서부 쪽에 나이제리아도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진공 상태를 메꾸기 시작한 이제 특별히 한국 선교가 또 50년이 지나면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선교 위기의 징조를 여러 군데서 감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선교사의 파송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견을 늘 얘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줄곧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제 KWMA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14년의 통계가 1,003명이 증가했는데 2015년의 통계로 528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50% 증가율로 친다면 50%가 그냥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이제 예견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신문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하나는 그 KWMA가 발표하는 보다 더 좀 폭넓은 여유를 가진 통계 숫자와 크림 코리안 리서치 인스티튜션 미션이든가요. 크림이 발표한 거는 보다 더 보수적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에서는 KWMA보다는 한 5천 명 정도를 줄여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선교사의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시대를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은 선교사의 이제 그 은퇴 시기를 맞이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공식적인 통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선교를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숫자 노름한 거죠. 많이 보내면 잘하는 거고, 큰 것이 좋은 거고, 많은 것이 그 축복이고, 뭐 이런 그 생각 구조가 선교계에 다분히 뭐라고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선교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국 교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교계에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조금 몇 가지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0년이 지나오면서 한국 선교가 50여 년이 지나오면서 그 미래적 대안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선교지를 모르는 분들이 선교를 주도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별로 저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거야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틀리면 할 수 없고 맞으면 또 맞는데도 저에게 돌을 던지면 할 수 없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들려질 수 있는 채널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필드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선교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마냥 똑같고 선교지를 가봐도 천편일률적이고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선교지도 변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시대적 시대적 변화,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현대 젊은이들이 그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건지 아니면 조금 방관시하기 시작한 건지 이제 그렇게 저는 늘 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슈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에이 뭐 거기서 거긴데 뭐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선교를 가르치고 주도하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선교적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도 그럴 것이 필드하고 연결이 된 그 실제적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교과서적 학문을 그런 것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적 발전이 더딘 게 아닌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을 진단해 본다면 한국 교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피부로 지금 느끼거든요. 저도 후원하는 그 분들이나 교회들이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는 줄었어요, 저에게도.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선교에 그 거대한 그 재정을 투입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 그런 현실을 지금 옵서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선교의 그 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다. 앞으로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제가 이제 원인들을 지적을 해봤는데 또 그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좀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를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안, 아니, 예를 들어 돌파,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저는 이제 그 첫째는 양면 작전을 썼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양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 50년 주기로 선교의 그 방향, 선교의 세력들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제 한국이나 비서구권을 주도하던 선교사 시대에서 이제 그들이 담당했던 피선교지들이 이제 선교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50년 보는 거죠. 50년 동안, 앞으로 50년 동안을 피선교지,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했던 피선교지의 피선교민들을 선교 동력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물꼬가, 이제 세계 선교를 트는 물꼬가 될 건데, 이게 잘해야 될 거예요. 이제 한국식으로, 정례 50년 동안 해오던 한국식으로 타문화권 선교를 임한다고 하면 사실 중도에 또 위기를 빨리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의 시대에서 한국 시대에서 이제 다시 그 피선교민의 선교 시대로 전환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일조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그 손을 대야 될 것이다. 아니면 그 부분에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면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한 면은 한국의 선교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선교 인력을 동원하고 동력화시키는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한국 그 문화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한국 문화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단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단기 선교를 오랜 동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기성 선교 형태를 좀 제대로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기 선교를 하되 그 단기 선교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선교지 개발도 하고 선교 내용도 개발을 해서 해나가면 저는 그 선교에 대한 또 하나의 형태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익명의 선교사,
이름 없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기간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호칭이나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그렇지만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선교 인원들을, 익명의 선교사들을 그 촌널림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선교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 두 가지 면으로 그 대안을 삼아야 할 거죠. 그렇다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선교의 그 피선교민을 대하는 그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같은 메뉴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메뉴가 식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현지인들, 사실 피선교민들을 대하는 데는 아마 거의 한국 선교사들이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한계가 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양보다 질이라는 말, 그런 말도 쓰지 말고,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니까 질이 높아지면 양도 증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선교사 연장교육 내지는 계속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런다면 한국 선교가 서구 선교가 그 철수한 이래로 그냥 손 뗀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선교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또 하나 이제 말씀 듣다가 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까 50년 주기로 이렇게 선교가 사이클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50년 동안 교회 성장을 했다면, 한국 교회가 성장기를 가졌었다면, 다시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들이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신뢰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선교를 주도해가는 그 샌딩 시스템, 이런 것들은 혹시 저희들이 좀 반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될까? 너무 그 교회 주도적으로 선교가 움직이는데, 다만 선교를 실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제가 좀 이렇게 생겼고요.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과연 선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야 그 샌딩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현장 선교사님들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은 또 선교학자시기도 한데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소위 교회와 선교의 관계가 좀 다시 한번 저속한 표현을 표현하자면 갑과 을의 관계 같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교를 약화시키는 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동의하고요.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김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갑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는 을이라는 관계 형성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는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는 그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종의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할 수 없는 부분도 다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의 마음이 아주 않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한국 선교는 시작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첫 단추가 잘못 낀 결과가 5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 그냥 그 운명론적인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그 분석에 걸려들지 않았나. 그거를 깰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는 선교를 아는 한도가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줄기차게 지적하는 게 한국 선교는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하는 거고, 선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죠.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제 나름대로 보니까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이제 그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난 50년 동안 쏟아부은 열정이나 자원의 투자라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예,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이 적지 않은 건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선교를 모르는 분들이 이것이 선교라 보면 그 다 그리 몰렸거든요. 그래서 썰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했던 게 한국 선교인데, 또다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선교가 보여주는 민낯이라 이런 요즘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 민낯이란 말은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한국 선교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회가 전문이지 선교가 전문이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가 전문인데 전문가가 아닌 선교사가 어떻게 전문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듯이 그 선교를 목회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한 파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목사나 두고 선교 담당을 두고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를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고 리딩하고 뭐 다이렉션 주고 보호받고 선교비 체크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야 뭐 어디 발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선교가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갑의 위치에서 선교사들을 리딩을 하려면 그 리딩할 만큼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분법적이거든요. 선교는 너희들이 배워서 하고 우리가 너희들은 지휘 감독은 하겠다. 근데 이게 교회가 가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돌파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한국 선교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의 전문성, 교회가 차제의 갑의 위치에서 선교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시면 나는 교회도 선교 단체 이상으로 선교단체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상으로 전문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형 교회들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는데 조금 더 진일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소규모의 교회들은 선교의 선을 털고 나갈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현상이 그 경험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은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는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형교회 중심의 선교 관할이 아마 새로운 모델로 좀 떠오르지 않겠나. 이미 떠올랐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떠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조금 더 그런 각도로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선교는 해야 되겠는데, 대형교회는, 선교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선교는 축소는 시키겠지만, 선교는 유지할 것이다. 그러려면은, 선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가 보다 더 진일보한 태도로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제가 지금 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드의 선교사들이 조금 더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어디다 기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각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풀뿌리를 캐 먹으면서도 선교는 중단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 지역 교회가 아닌 필드 선교사들 입장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선교가 또 다른 차원으로의 승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현재 있는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콜링을 아주 thoroughly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고 좀 불필요한 분들은 훈련을 좀 시켜서 안 되는 속아내고 또 이 얘기해가지고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선교적 당면한 현 상황을 돌파해내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국 선교를 볼 때 교회와 연결은 뭐 당연히 되는데 그 한국 교회 그 숫자가 지금 뭐 최소한 600만, 조금 많이 보면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의 선교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국 교회의 구조 자체는 선교가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건방진 얘기인데요. 목회자 사례는 줄이진 않지만 선교사는 선교비는 줄일 겁니다. 아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교적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돈은 있는데 제대로 된 선교에 투자할 동인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도 결국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다면, 나는 한국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안 움직인다면 비공식 라인인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선교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이제 당부가 되는 건데요. 선교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실패했으면 어디서 실패했고, 어떻게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배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하게 찾아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이 여행하는 것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 얼마나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선교를 빙자해서 너무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그 자기 개인 돈 가지고 간 사람 99%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난 그 뭐 한두 명, 몇 퍼센트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나는 선교적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나는 선교를 그 목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가는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보고 오는 그 비용이 나는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선교사 무슨 그 대회 무슨 회의하고 하는데, 이제는 모여가지고 그냥 그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교회가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재교육, 연장교육, 계속교육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그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가슴이 좀 뜨끔뜨끔한 말씀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그래도 이런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좀 경청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지금 내 어떻게 보면 몇 분은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위기감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가 이게 한국 선교가 위기인가,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27,000명 나왔고 그래도 현장에서 되고 있는데, 이 위기 의식이 우리 선교사님 보시기에 교계나 선교계에 얼마나 지금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잘 지적하셨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더 붙이면, 위기는 위기인데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은 부정적으로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터부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기는 위기인데요. 위기가 반드시 숫자적으로 돌파를 해서 수가 늘어나는 것이 위기의 돌파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위기의 형태가 어떻게 앞으로 변천해 갈 것인가를 아까 제가 두 가지 면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현지 선교지의 선교 동력화, 그 다음에 익명의 선교사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전망. 근데 그것이 위기의 형태를 다른 각도로 풀어내는 물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위기를 왜 위기냐면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물량공세를 했었거든요. 물량공세를 해놓았는데, 선교사들이 후임자라든가 후계자라든가 이양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주게 누구에게 줄 건가, 이게 지금 뭐가 되어버렸냐면 발목 잡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일이 간단한 재정도 아니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놔서 가는 곳마다 센터니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저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위기에 와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통계를 발표를 듣고서 지난해보다 또 다른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가 과연 우리 선교계만이 아니고 교회 쪽에서 이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도록 또 그 작업도 좀 많이 작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일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야 그 공감대가 확산이 돼야 이것들이 또 위기 탈출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님 보시기에 이제 교계와 선교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언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 우리 그 선교 아까 학자들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신학교의 문제들. 예, 신학교는 지는 또 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또 심각한 문제죠. 이제 지금 그 신학교마다 선교 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은 그래도 그런 대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선교사 출신이 아니라고 선교를 못 가르치는 거고 선교사 출신의 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교학을 잘 가르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선교학은 필드와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분법적으로 선교하고 필드를 언제나 구분을 하더라고. 나는 그게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는 하루속히 그 선교학부가 필드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필드 중심의 선교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한국의 문화로는 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 선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PhD를 하려면은 가서 도서관을 찾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학위가 패스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교수가 돼가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제대로 선교학부가 살아가려면 선교학부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체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학자들이 필드로 나오고 선교사 학자들이 필드에서 본부로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익스체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과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하는 얘기가 문교부의 그 지적사항에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학자들은 한번 그 일을 하면은 천박통이 되어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교학이라는 것은 꼭 학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드에서 학위를 안 받았어도 처치 플랜팅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그 교수로 불러서 쓰는 방향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되어질 건 아닌데, 제 생각이 나는 걱정스러운 거는, 나는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 선교를 끌고 나가는 그 분들이 그 이름을 내걸고 있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 꼭 그 명함을 내밀어야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움찔움찔한데 이 말씀들 혹시 관계된 분들이 듣다 보면 좀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솔직히 그 예언자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우리 교계나 선교계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선교사님 생각을 말씀을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은퇴자들, 뭐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선교 전략의 하나고 또 선교 동원 쪽에서도 필요한 분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인원이 적어진 때는 오히려 그런 전문인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지면에서는 요즘 또 이름을 좀 바꿔서 황금 선교사 운동이라고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분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요. 그분에게 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니어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해서 선교를 말할 수 있을까? 경험이 없다고 선교를 말하지를 초임자나 뭐 10년이나 주니어급에서 있다고 해서 선교를 모른다고 말하고 선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은퇴하는 분들이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발전을 하고 한국 선교에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경험자라고 해서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그 통용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경험을 하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은퇴 준비를 좀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럼 제대로 잘하는 게 뭔가 좀 공부도 좀 하고 선교도 본인의 선교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배워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패담을 글로 쓰고 실패담을 나누고 가르치고 조언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단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선교가 계속 될 수는 있는데 은퇴되고 전문가들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진 않았고요. 네. 평신도이든 평신도가 아니든 간에 그걸 그 이분법적, 삼분법적으로 자꾸 나누지 말고 네. 선교지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때가 굳어지고 이제 선교지를 떠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왜 없겠어요?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기 개발과 자기 배움과 준비를 통해서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써보자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라고 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또 이 교계에서는 또 실버 그 선교사라는 또 운동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럼 뭐 현장에서 계실 때 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실버라는 개념에 지금 한국에서는 또 그런 말로 이제 통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 중에 일반 성도님들 중에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제 조인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지금 그 일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1차로 우리 그 통합집교단에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1차를 시키고 이번 3월에 2차가 또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조금 일정을 늦춰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나가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짧은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는 우리 문화를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호칭, 명칭, 그런 것들, 타이틀,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법적 내린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추억회를 통해서 뭐 선교사 임명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익명의 선교사 운동에 좀 해당은 안 되는데 일종의 익명의 선교사 운동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그 운동이 아까 말한 익명의 선교사 운동으로 합류를 시킨다면 포함을 시킨다면 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발을 해서 그들이 직접 선교가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채널링 하는 거, 모빌라이즈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장시간 또 오늘 급하게 제가 연락드렸을 때 이렇게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먼저 선교사님들도 다 한 말씀씩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또 시작하면서 우리 필드에 계시는 우선 우리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지만 또 힘들 내시라고 한 말씀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선교사 동지 여러분, 임종표가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뭐 은퇴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은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실패한 일이 너무 많고 실수한 일이 너무 많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동지들과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도울 일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또 커넥션이 돼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아픔도 있고 기분이 좀 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저는 한국 선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정난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새겨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선교는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금년에도 사람 중심의 선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선교에 시간이나 물자나 인력이나 에너지나 비전을 투자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남겨서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남기도록 그런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필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2016년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케냐의 우리 한인 선교사로는 1호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셔서 81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교계의 그 선교사 파송 통계를 통해서 좀 아주 실제적이고 또 좀 저희가 받기가 아픈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또 앞으로를 위해서 이 귀한 말씀들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